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죽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60년을 살아오면서 전쟁을 겪고 남편을 잃고 홀로 아이들을 키워내면서도 한 번도 품어본 적 없던 그 어둡고 절망적인 생각을요. 시상식 무대 위에서 받은 그 찬란한 박수 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맴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박수는 이제 조롱처럼 들렸어요. 마치 무대 위의 광대를 향한 비웃음 같았죠. 이모님 거절하시면 과거의 그 일을 모두에게 공개하겠습니다. 조카 사위 도영의 그 차가운 목소리가 계속해서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내가 그토록 소중히 여겼던 가족이 내 인생의 마지막 영광마저 빼앗으려 한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절망으로 끝나지 않아요. 때로는 가장 깊은 어둠 속에서 가장 밝은 빛이 태어나기도 하니까요. 제가 겪은 이 모든 일들을 지금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제 이름은 윤정희입니다. 올해로 60세가 되었죠. 35년간 고등학교에서 문학을 가르치다가 작년에 정년퇴직을 했어요. 사실 은퇴 후의 삶이 이렇게 외로울 줄은 몰랐습니다. 남편은 5년 전에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고 두 아들은 모두 외국에서 살고 있어요. 갑자기 찾아온 적막감 속에서 저는 뭔가 새로운 의미를 찾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시작한 것이 지역 문학회 활동이었어요. 푸른 언덕 문학회라는 곳이었는데 대부분 저처럼 은퇴한 분들이 모여 시와 수필을 쓰는 작은 모임이었죠. 처음엔 그저 시간을 보내려는 마음이었어요. 하지만 점차 글을 쓰는 일이 즐거워졌습니다. 교직 생활 동안 쌓인 이야기들, 남편과의 추억들, 제자들에 대한 그리움들이 하나둘씩 글로 태어났어요. 선생님, 정말 축하드려요. 문학회 신입 회원인 하늘이가 환하게 웃으며 달려왔습니다. 김하늘 28세. 몇 년 전 제가 가르쳤던 제자였어요. 대학을 졸업하고 출판사에 취직했다가 최근에 문학회에 가입했죠. 뭘 축하한다는 거니? 모르시는 척하지 마세요. 삶의 향기 수필 공모전에서 대상 받으신 거 말이에요. 그제서야 저도 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며칠 전에 받은 그 기쁜 소식을 아직 실감하지 못하고 있었거든요. 삶의 향기는 전국에서 가장 권위 있는 수필 공모전 중 하나였어요. 제가 쓴 남편에게 보내는 편지라는 작품이 대상을 받았다는 연락을 받았을 때 저는 꿈인 줄 알았습니다. 선생님, 정말 대단하세요. 첫 작품으로 바로 대상이라니. 첫 작품이라니 이 나이에도 첫 작품이 있을 수 있구나. 우리는 둘 다 웃었어요. 하늘이는 정말 착한 아이였습니다. 학창 시절에도 그랬지만 지금도 여전히 따뜻하고 순수했어요. 약간 예민한 면이 있긴 했지만 그건 오히려 그 아이의 섬세함을 보여주는 것 같았죠. 시상식까지는 일주일이 남아 있었어요. 주최 측에서는 수상자 인터뷰며 언론 대응이며 여러 가지를 준비해 달라고 했습니다. 솔직히 부담스러웠어요. 35년간 아이들만 상대하던 제가 갑자기 기자들과 카메라 앞에 서야 한다니요. 선생님,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선생님이 쓰신 글이 얼마나 감동적인지 아시잖아요. 하늘이가 계속해서 격려해줬어요. 그 아이 덕분에 용기를 낼 수 있었죠. 하늘아, 고마워. 네가 있어서 든든하다. 저야말로 선생님한테 얼마나 많이 배웠는데요. 이번 기회에 선생님의 진짜 매력을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될 거예요.
그때만 해도 저는 정말 순수한 기대감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인생 마지막에 찾아온 이 작은 영광을 소중히 간직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제가 모르고 있던 사실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미 누군가가 저의 이 영광을 이용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는 것을요. 시상식을 사흘 앞둔 어느 저녁이었어요. 집에서 혼자 시상식 소감을 준비하고 있는데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이모님, 안녕하세요. 도영입니다. 강도영. 제 조카의 남편이었어요. 조카 미진이와 결혼한 지 10년 정도 되었죠. 평소에는 연락도 잘 안 하던 사이였는데 갑작스러운 전화였습니다. 아, 도영아. 웬일로 전화했니? 이모님 소식을 들었어요. 큰 상을 받으셨다면서요? 정말 축하드려요. 고마워. 하지만 그런 큰 상은 아니고. 아니에요. 제가 알아봤는데 정말 대단한 상이더라고요. 상금도 꽤 되고 언론에도 많이 나오는 상이라고 하던데요. 뭔가 어색했어요. 도영의 목소리에서 평소와 다른 무언가가 느껴졌거든요. 너무 의도적으로 친근하게 굴려고 하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이모님, 시상식에 혹시 혼자 가세요? 아니야, 문학회 사람들하고 같이 갈 예정이야. 그래요. 그런데 혹시 시상식 끝나고 시간 되시면 잠깐 뵐 수 있을까요? 이모님께 좀 부탁드릴 일이 있어서요. 부탁? 네, 자세한 건 만나서 말씀드릴게요. 좋은 일이에요. 이모님한테도 도움이 될 일이고요. 전화를 끊고 나서도 뭔가 찜찜한 기분이 들었어요. 도영은 평소에 무뚝뚝한 성격이었는데 오늘은 유독 다정했거든요. 하지만 그때만 해도 저는 단순히 제가 상을 받았다는 소식에 가족들이 기뻐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설마 그 뒤에 무서운 계획이 숨어 있을 줄이야. 시상식 당일 저는 생전 처음으로 그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 섰어요. 웅장한 콘서트홀에 수백 명의 사람들이 앉아 있었고 무대 앞에는 기자들의 카메라가 즐비했어요. 제 이름이 호명되고 무대로 올라갈 때 다리가 떨렸습니다. 수상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마이크 앞에 서자 할 말을 잊어버릴 뻔했어요. 하지만 객석에서 하늘이가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우는 게 보였고 그제서야 마음이 진정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윤정희입니다. 60평생 아이들을 가르치기만 했던 제가 이렇게 큰 상을 받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지만 계속했어요. 제가 쓴 글은 5년 전 세상을 떠난 남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슬픔을 글로 쓰면서 조금씩 치유받을 수 있었어요. 혹시 저처럼 상처를 안고 살아가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용기 내어 여러분만의 이야기를 써보시기 바랍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그 순간 정말 행복했습니다. 평생 남을 위해 살아왔던 제가 마지막에 이렇게 인정받을 수 있다니요. 하지만 그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시상식이 끝나고 포토타임이 이어졌어요. 기자들이 몰려들어 인터뷰를 요청했고 저는 어리둥절한 채로 응답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하늘이가 제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얼굴이 심상치 않았어요. 선생님, 잠깐 이쪽으로 오세요. 왜? 무슨 일이야? 하늘이는 저를 조용한 곳으로 데려가서는 작은 쪽지를 건넸어요. 지금 뒤쪽에서 선생님을 노리는 사람이 있어요. 절대 단독 인터뷰에 응하지 마세요. 누구를 말하는 거니?
정확하지는 않은데 뭔가 수상한 사람이 계속 선생님만 쳐다보고 있어요. 그리고 주위 사람들한테 선생님에 대해서 이것저것 물어보더라고요. 순간 섬뜩한 기분이 들었어요. 하지만 설마 하는 마음이 더 컸죠. 하늘아, 너무 예민하게 생각하는 거 아니야? 기자들이니까 당연히 관심을 가지는 거 아니겠어? 아니에요, 선생님. 제가 출판계에서 일해봐서 아는데 일반 기자들하고는 다른 느낌이에요. 뭔가 다른 목적이 있는 것 같아요. 하늘이는 학창시절부터 직감이 뛰어난 아이였어요. 그 아이가 이렇게까지 말한다면 뭔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 조심할게. 고마워. 하지만 그때까지도 저는 그것이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 몰랐어요. 달콤한 유혹의 시작. 인터뷰가 모두 끝나고 로비로 나왔을 때였어요.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모님. 돌아보니 도영이 서 있었어요. 정장을 차려입고 꽃다발까지 들고 있었죠. 도영아, 와줘서 고마워. 당연히 와야죠. 우리 이모님이 이렇게 큰 상을 받으셨는데요. 그런데 뭔가 이상했어요. 평소 도영은 이렇게 다정한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오히려 무뚝뚝하고 실리적인 성격이었는데 오늘은 유독 친근하게 굴고 있었어요. 미진이는 못 왔구나. 네, 애가 아파서 못 왔어요. 대신 축하 인사를 꼭 전해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 알겠어. 그런데 이모님, 혹시 시간 되시면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조용한 곳에서요. 하늘이의 경고가 떠올랐지만 도영은 가족이었어요. 설마 가족이 저에게 해를 끼치려고 할까요? 그래, 좋아. 어디로 갈까? 근처에 조용한 카페가 있어요. 거기로 가죠. 하늘이가 멀리서 저희를 지켜보고 있는 게 보였어요. 얼굴에 걱정이 가득했죠. 하지만 저는 손을 흔들어 괜찮다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하늘이의 말을 들었어야 했어요. 카페는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구석진 자리에 앉아서 커피를 주문했죠. 이모님, 정말 축하드려요. 상금도 꽤 된다면서요? 그렇긴 하지만 그게 중요한 건 아니야. 물론이죠. 하지만 이모님 같은 분이 이런 인정을 받으시는 게 정말 뜻깊어요. 도영은 계속해서 칭찬을 늘어놓았어요. 평소답지 않은 모습이었죠. 그런데 이모님, 제가 요즘 사업을 준비하고 있거든요. 사업? 네, 문화 관련 사업이에요. 지역 예술가들을 지원하는 일종의 문화재단 같은 거죠. 갑자기 화제가 바뀌어서 당황스러웠어요. 그런 일을 하려고 하는구나. 좋은 일이네. 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정부 지원금을 받으려면 권위 있는 분의 추천이 필요하거든요. 아, 이제야 도영의 의도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이모님처럼 문학상을 받으신 분이 추천해 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은데 어떠세요? 추천이라. 물론 이모님한테도 도움이 될 거예요. 재단이 설립되면 이모님을 고문으로 모시고 싶거든요. 매월 적지 않은 고물료도 드릴 수 있고요. 달콤한 제안이었어요. 은퇴 후 경제적으로 빠듯한 상황이었던 제게는 매력적으로 들릴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정확히 어떤 추천을 해달라는 거니? 간단해요. 이모님 명의로 지원서를 내는 거예요. 실질적인 운영은 제가 다 할 테니까 이모님은 이름만 빌려주시면 됩니다.
순간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도영아, 그럼 실제로는 네가 운영하는 거잖아. 그런데 왜 내 명의로 해야 하지? 아, 그게. 도영의 표정이 살짝 굳었어요. 제가 아직 경력이 부족해서요. 이모님 같은 분이 대표로 계시면 신뢰도가 훨씬 높아지거든요. 그럴듯한 설명이었지만 여전히 찜찜했어요. 생각해 볼게. 갑자기 결정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 그때 도영의 얼굴이 확 변했어요. 지금까지의 다정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차가운 표정이 되었죠. 이모님, 사실 이건 선택이 아니에요. 뭐라고? 이모님이 거절하시면 과거의 그 일을 모두에게 공개하겠습니다. 과거의 그 일이라니 무슨 말이야?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도영의 표정에서 농담기는 전혀 찾아볼 수 없었거든요. 이모님 기억 안 나세요? 5년 전 이모부 사고 말이에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남편의 교통사고 이야기를 왜 꺼내는 거죠? 그 일을 왜 말하는 거니? 이모부가 사고 나기 전날 밤 누구랑 만났는지 아세요? 무슨 소리야? 아빠는 그날 일찍 들어와서 집에 있었어. 아니에요. 그날 밤 늦게 누군가와 만났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큰 돈을 받았죠. 머리가 하얘졌어요. 도영이 무슨 말을 하는 건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무슨 헛소리를 하는 거야? 헛소리가 아니에요. 증거도 있어요. 도영은 핸드폰을 꺼내서 뭔가를 보여줬어요. 흐릿한 사진이었지만 분명히 남편의 모습이 보였어요. 그리고 누군가가 봉투를 건네는 장면이었죠. 이게 뭐야? 이모부가 받은 건 뇌물이에요. 학교 건설 관련해서요. 이모부가 교육청에서 일했으니까 가능했던 거죠. 말도 안 돼. 우리 남편이 그런 사람이 아니야. 하지만 사진은 분명했어요. 그리고 남편이 교육청에서 시설 관련 업무를 담당했던 것도 사실이었어요. 이모부는 양심의 가책을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날 그 돈을 돌려주려고 했겠죠. 그런데 가는 길에 사고가 난 거예요. 그런 일이 제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5년간 성인으로만 기억해왔던 남편이 사실은, 물론 이모부는 결국 그 돈을 받지 않으셨어요. 하지만 세상 사람들이 그걸 알까요? 사진만 보면 뇌물을 받은 부패한 공무원으로밖에 안 보이죠. 이런 걸 어떻게 갖고 있는 거야? 제가 그 일에 관련되어 있었거든요. 그 건설업체가 제 회사였어요. 충격이었어요. 도영이 남편의 죽음과 관련이 있었다니요? 너 때문에 우리 남편이... 아니에요. 이모부 사고는 정말 사고예요. 하지만 이 사진이 공개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모님의 문학상도 취소될 거고 교사로서의 명예도 땅에 떨어질 거예요. 그래서 뭘 원하는 거야? 간단해요. 이모님 명의로 재단을 설립하고 정부 지원금을 신청하는 거예요. 3억 원 정도 될 것 같은데 그 돈으로 제 사업을 재기하겠어요. 그건 사기잖아. 사기가 아니에요. 실제로 재단도 만들고 문화 사업도 할 거거든요. 다만 그 돈을 제가 좀 사용할 뿐이에요. 그게 사기라는 거잖아. 이모님이 협조만 해주시면 아무도 피해 보지 않아요. 정부 돈이니까 개인한테 손해 끼치는 것도 아니고요.
도영은 정말 뻔뻔했어요. 자신의 범죄를 정당화하고 있었죠. 만약 거절하면 이 사진이 모든 언론에 배포될 거예요. 그리고 이모님의 문학회 사람들한테도 보내겠어요. 부패 공무원의 부인이 받은 문학상이라는 제목으로요. 상상만 해도 끔찍했어요. 문학회 사람들의 시선, 언론의 보도, 그리고 남편에 대한 모든 기억이 더럽혀지는 것. 시간 드릴게요. 내일까지 결정해서 연락 주세요. 도영은 그렇게 말하고는 사라졌어요. 저는 카페에 혼자 남아서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죠. 집에 돌아와서도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어요. 도영의 협박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죠. 그때 하늘이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선생님, 괜찮으세요? 아까 그 사람이랑 얘기하신 후에 안 좋아 보이던데. 아, 하늘아. 괜찮아. 정말요? 목소리가 이상해요. 하늘이는 정말 예리한 아이였어요. 제 상태를 바로 눈치챘죠. 선생님, 혹시 그 사람이 선생님한테 뭔가 요구한 거 아니에요? 선생님, 저 오늘 그 사람에 대해 좀 알아봤어요. 뭐? 강도영이라는 사람 맞죠? 선생님 조카 사위? 그래, 맞아. 이 사람 요즘 사업이 안 좋아서 빚이 많대요. 그리고 예전에도 사기 관련해서 문제가 있었던 것 같고요. 하늘이의 말에 등골이 오싹해졌어요. 어떻게 그런 걸 알았니? 출판사에서 일할 때 알게 된 기자분이 있어요. 그분한테 부탁해서 알아봤어요. 하늘아. 선생님, 혹시 그 사람이 선생님한테 뭔가 부탁했다면 절대 들어주시면 안 돼요. 분명 좋지 않은 일일 거예요. 하늘이는 정말 고마운 아이였어요. 하지만 제가 처한 상황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선생님, 혹시 협박 같은 걸 받으신 건 아니죠? 그 순간 모든 걸 털어놓고 싶었어요. 하지만 남편의 일까지 알려질까 봐 두려웠어요. 아니야, 그런 건 아니고. 선생님, 거짓말하지 마세요. 분명히 뭔가 있어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도영의 협박과 하늘이의 경고가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어요. 남편이 정말 뇌물을 받으려고 했을까요? 제가 알던 그 사람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하지만 사진은 거짓말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도영이 거짓말을 할 이유도 없었고요. 새벽 3시쯤 저는 남편의 유품이 있는 서랍을 열어봤어요. 혹시 뭔가 단서가 있을까 해서요. 그런데 정말로 이상한 게 발견되었어요. 사고 나기 며칠 전에 남편이 적어둔 메모가 있었거든요. 미안하다. 정희야, 정말 미안하다. 나는 좋은 남편이 아니었다. 이 메모가 무슨 의미일까요? 혹시 정말로 도영의 말이 맞는 건 아닐까요? 하지만 그 다음 줄에는 이런 글이 있었어요. 하지만 끝까지 양심을 지키겠다. 잘못된 일에는 절대 손을 대지 않겠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남편이 뇌물을 거절하겠다는 의미일까요? 혼란스러웠어요. 진실이 무엇인지 알 수 없었어요. 다음 날 오전 도영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이모님 결정하셨어요? 도영아, 시간을 좀 더 달라. 안 됩니다. 오늘 안에 결정하셔야 해요. 서류 준비할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그래도 이모님, 이걸 생각해 보세요. 이모부의 명예와 이모님의 문학상 모든 걸 잃고 싶으세요? 협박이었어요. 하지만 달리 선택할 수 있는 길이 없었어요. 알겠어.
하겠어. 현명한 결정이세요. 오늘 오후에 서류 가져갈게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무력감에 빠졌어요. 이렇게 악마와 거래를 하게 되다니. 그런데 바로 그때 하늘이가 집으로 찾아왔어요. 선생님, 안에 들어가도 될까요? 하늘아, 왜 이렇게 갑자기? 선생님 표정을 보니 제 예상이 맞았네요. 뭔가 큰일이 생긴 거 맞죠? 하늘이는 정말 눈치가 빨랐어요. 들어와. 거실에 앉아서 하늘이는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선생님, 어제 그 사람이 뭐라고 했는지 말씀해 주세요. 하늘아, 이건 내가 해결할 일이야. 아니에요. 선생님 혼자서는 해결할 수 없어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더 알아봤거든요. 더 알아봤다고? 네. 이 사람이 예전에 몇 번이나 사기를 친 전과가 있어요. 그리고 최근에 사업 실패로 빚이 10억 원이 넘는데요. 10억 원? 네. 이런 사람이 선생님한테 접근한 건 분명히 돈 때문일 거예요. 하늘이는 정말 정확히 맞춰서 말하고 있었어요. 선생님, 제발 말씀해 주세요. 어떤 협박을 받으셨어요? 결국 저는 모든 걸 털어놓기로 했어요. 더 이상 혼자 감당할 수가 없었거든요. 남편의 사진 이야기부터 도영의 협박까지 모든 걸 이야기했어요. 이야기를 다 들은 하늘이의 얼굴이 새빨갛게 달아올랐어요. 이 악질이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어요? 하늘아, 목소리 좀 낮춰. 선생님, 이건 명백한 협박이에요. 경찰에 신고해야 해요. 안 돼. 그러면 남편 이야기가 다 알려져. 선생님, 그 사진이 정말 뇌물 받는 장면일까요? 글쎄, 모르겠어. 하지만 그렇게 보이잖아. 아니에요. 뭔가 이상해요. 하늘이는 뭔가 생각에 빠진 표정이었어요. 선생님, 그 사진 다시 한번 보여주셨던 거 기억나세요? 어떤 장소에서 찍은 건지? 어둡긴 했는데 건물 앞 같았어. 시간은요? 밤 늦은 시간 같았어. 이상해요. 만약 정말 뇌물을 주고 받는다면 그렇게 사람들 눈에 띄는 곳에서 할까요? 하늘이의 말에 일리가 있었어요. 그리고 선생님, 이모부께서 그 다음날 사고를 당하신 게 너무 우연의 일치 아닌가요? 그게 무슨 뜻이야? 혹시 그 사진이 조작된 건 아닐까요? 아니면 전혀 다른 상황을 뇌물 받는 것처럼 꾸민 건 아닐까요? 가능성이 있는 이야기였어요. 하지만 설사 그렇다고 해도 사람들이 믿어줄까? 선생님, 우리가 진실을 밝혀내면 돼요. 어떻게? 하늘이는 결연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 사람의 정체를 완전히 폭로해 버리겠어요. 그때부터 하늘이는 정말 대단한 추진력을 보여줬어요. 선생님, 일단 오늘 그 사람이 오면 녹음을 해야 해요. 녹음을? 네, 협박하는 장면을 녹음해서 증거로 만드는 거예요. 하지만 그 사람이 그런 말을 또 할까? 할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자신이 우위에 있다고 생각하면 방심하거든요. 하늘이는 작은 녹음기를 가져왔어요. 이걸 여기에 숨겨두세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대화를 유도하는 거예요. 어떻게? 의심스러워하는 척하면서 다시 한번 협박받는 이유를 묻는 거예요. 그러면 분명히 남편분 이야기를 다시 꺼낼 거예요. 하늘이의 계획은 치밀했어요. 그런데 하늘아, 녹음을 한다고 해도 그 사진은 어떻게 해?
선생님, 그 사진에 대해서도 제가 알아볼게요. 기자 친구한테 부탁해서 전문가한테 분석을 의뢰해 볼게요. 분석을? 네. 요즘 사진 조작 기술이 발달해서 정교하게 만들 수 있거든요. 하지만 전문가가 보면 조작 여부를 알 수 있어요.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하늘아, 만약에 그 사진이 진짜라면 어떻게 하지? 그래도 상관없어요. 설사 이모부께서 뇌물을 받으려고 했다고 해도 결국 받지 않으셨잖아요. 그리고 그건 이모부의 잘못이지 선생님의 잘못이 아니에요. 하지만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해 줄까? 선생님, 진실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정의가 중요한 거예요. 저런 악질한테 굴복하면 안 돼요. 하늘이의 말에 용기가 났어요. 그래, 이대로 당할 수는 없어요. 오후 3시 도영이 약속대로 찾아왔어요. 서류 가방을 들고 와서는 능글맞게 웃었죠. 이모님, 현명한 결정을 해주셔서 감사해요. 도영아, 그런데 정말 이게 마지막이지? 물론이죠. 이번 일만 도와주시면 다시는 이런 부탁 안 드릴게요. 거짓말이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이런 사람들은 한 번 시작하면 계속 요구하거든요. 그런데 혹시 남편 이야기는 정말 비밀로 해주겠지? 당연히 비밀로 하죠. 이모님이 협조해 주시는 한은요. 역시 협박이었어요. 녹음기가 잘 작동하고 있기를 바랐어요. 도영아, 그런데 그 사진. 정말 남편이 뇌물 받는 장면이 맞아? 의심하시는 건가요? 아니야, 그냥 너무 충격적이어서. 이모님, 직접 보시겠어요? 도영은 다시 핸드폰을 꺼냈어요. 그리고 사진을 자세히 보여줬죠. 여기 보세요. 이모부가 봉투를 받고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 날짜도 찍혀 있어요. 사고 전날이에요. 그런데 사진을 자세히 보니 뭔가 이상한 점이 있었어요. 도영아, 이 사진 누가 찍은 거야? 그건 왜 물어보세요? 궁금해서. 이렇게 정확한 각도로 찍히려면 미리 준비를 했어야 할 텐데. 아, 그건. 도영이 잠깐 당황하는 것 같았어요. 우연히 지나가던 사람이 찍은 거예요. 우연히? 네, 그런데 왜 자꾸 그런 걸 묻죠? 의심하시는 거예요? 도영이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어요. 아니야, 그냥. 이모님, 의심할 시간에 서류에 서명이나 해주세요. 도영이 꺼낸 서류를 보니 복잡한 내용들이 가득했어요. 이게 뭐야? 너무 복잡한데. 재단 설립 관련 서류들이에요. 여기 이름하고 도장만 찍으시면 돼요. 그런데 이 서류 좀 자세히 봐도 될까? 시간이 없어요. 오늘 안에 제출해야 하거든요. 뭔가 수상했어요. 제대로 된 서류라면 충분히 검토할 시간을 줘야 하는데. 도영아, 그래도 내 이름으로 하는 일인데 내용은 알아야 하지 않겠어? 내용은 제가 다 설명했잖아요. 문화재단 설립하는 거예요. 하지만 여기 보니까 금액이 너무 큰데? 3억 원이라고 했는데 여기는 5억 원이라고 되어 있네? 도영의 얼굴이 굳었어요. 아, 그건 추가로 지원금을 더 받을 수 있게 됐어요. 그런데 이 돈이 정확히 어디에 쓰이는 거야? 이모님, 왜 자꾸 그런 걸 묻죠? 의심하시는 거예요? 의심하는 게 아니라 알고 싶은 거야. 내 이름으로 하는 일인데. 그때 도영이 갑자기 화를 냈어요. 이모님, 지금 저랑 거래하고 있다는 거 잊으셨어요? 선택권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뭐라고?
빨리 서명하세요. 아니면 내일 아침 신문에 이모부 사진이 실릴 거예요. 완전히 본색을 드러낸 거였어요. 도영아, 너 정말 가족한테 이럴 수 있어? 가족? 이모님이 저희를 가족으로 생각한 적이나 있어요? 무슨 뜻이야? 미진이가 결혼할 때도 제가 사업 시작할 때도 한 번이라도 도와준 적 있어요. 갑자기 엉뚱한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어려울 때는 모른 척 하다가 이제 와서 가족 타령이에요. 도영아, 우리가 언제 너희를 모른 척 했어? 작년에 사업자금 빌려달라고 했을 때 뭐라고 했죠? 은퇴해서 여유가 없다고 했잖아요. 그건 정말 여유가 없어서 거짓말이에요. 이모님 통장에 얼마나 있는지 다 알아봤거든요. 소름이 끼쳤어요. 제 재산 상황까지 조사했다는 거잖아요. 너 정말. 이모님, 이제 와서 선량한 척 하지 마세요. 서명이나 하세요. 그 순간 하늘이가 현관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선생님, 왔어요. 너 누구야? 왜 남의 집에 무단 침입해? 도영이 당황하며 소리쳤어요. 저 선생님 제자예요. 김하늘이라고 하죠. 제자? 이모님, 이게 뭐예요? 하늘아, 지금은 선생님 괜찮아요. 다 들었어요. 하늘이가 작은 녹음기를 꺼냈어요. 뭐야, 이게? 방금 전 협박하신 내용 다 녹음됐어요. 도영의 얼굴이 새하얘졌어요. 너 뭘 했어? 법적으로 유효한 증거를 확보한 거예요. 협박죄로 고발할 수 있어요. 이런 계집애가. 도영이 하늘이에게 달려들려고 했어요. 하지만 그때 현관문이 다시 열렸어요. 경찰이 들어왔습니다. 강도영 씨죠? 체포영장이 나왔습니다. 체포영장. 도영이 완전히 패닉 상태가 되었어요. 사기죄와 협박죄로 고발당하셨습니다. 조용히 따라와 주시죠. 사기죄? 무슨 사기죄? 문화재단 명목으로 정부 지원금을 편취하려 한 혐의입니다. 경찰은 이미 모든 것을 파악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사진 조작 및 협박 혐의도 있습니다. 사진 조작? 저도 깜짝 놀랐어요. 네, 조사 결과 해당 사진은 정교하게 조작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하늘이가 제게 윙크했어요. 정말 사진이 가짜였던 거예요. 경찰이 도영을 데리고 간 후 하늘이가 모든 것을 설명해 줬어요. 선생님, 제가 기자 친구를 통해 그 사진을 전문가한테 의뢰했거든요. 그래서 완전히 조작된 사진이었어요. 이모부의 얼굴을 다른 사진에서 따와서 합성한 거였어요. 그럼 남편은 아무 잘못이 없었어요. 그 사람이 모든 걸 꾸며낸 거예요. 안도감과 분노가 동시에 몰려왔어요. 그런데 어떻게 경찰이 온 거야? 제가 신고했어요. 녹음 내용과 함께 조작된 사진 증거도 제출했고요. 하늘아. 선생님,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뭔데? 그 사람이 문학회 돈도 횡령했어요. 뭐라고? 문학회 회계를 담당하던 사람이 그 사람의 공범이었어요. 지금까지 몰랐던 이유는 장부를 조작해왔기 때문이에요. 충격이었어요. 도영의 죄가 생각보다 훨씬 컸던 거예요. 그래서 문학회 사람들도 모두 알게 됐어요. 선생님이 피해자라는 걸요. 그날 저녁 저는 남편의 메모를 다시 읽어봤어요. 미안하다.
정희야, 정말 미안하다. 이제야 그 의미를 알 것 같았어요. 남편은 도영의 접근을 받았지만 거절했던 거예요. 그리고 가족들에게 피해가 갈까 봐 혼자서 고민했던 거겠죠. 하지만 끝까지 양심을 지키겠다. 남편은 끝까지 올바른 선택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 때문에 도영이 복수를 계획했던 거구나. 하늘이가 가져온 추가 조사 결과에 따르면 남편의 사고도 의심스러운 점이 있었어요. 하지만 증거가 부족해서 더 이상 조사하기는 어려웠죠. 그래도 남편이 결백하다는 사실만으로도 충분했어요. 며칠 후 문학회에서 긴급회의가 열렸어요. 도영의 횡령 사건 때문이었죠. 정희 선생님,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선생님이 피해자인 줄 알았으면 우리가 더 도와드릴 텐데. 문학회 사람들은 모두 저를 지지해줬어요. 오히려 저에게 미안해했죠. 선생님의 문학상은 당연히 유효합니다. 아니, 더욱 값진 상이에요. 그동안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혼자서 그 모든 걸 감당하시느라. 따뜻한 위로의 말들이 마음을 치유해줬어요. 그런데 하늘이 학생이 정말 대단하네요. 선생님을 위해 그렇게 발로 뛰어다니다니. 네, 정말 고마운 아이예요. 하늘이는 제 곁에서 조용히 웃고 있었어요. 한 달 후 도영의 재판이 열렸어요. 저는 증인으로 출석했어요. 피고인이 피해자를 어떻게 협박했는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네, 피고인은 조작된 사진을 이용해서 저를 협박했습니다. 그리고 정부 지원금 사기에 저를 이용하려고 했어요. 그때 기분이 어떠셨습니까? 정말 절망적이었습니다. 가족이라고 믿었던 사람한테 배신당한다는 게 목이 메었어요. 하지만 제 제자가 도와줘서 진실을 밝힐 수 있었습니다. 판사는 도영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어요. 사기와 협박, 횡령 등 여러 죄목이었죠. 법정을 나오면서 도영과 눈이 마주쳤어요. 그는 원망스러운 눈으로 저를 쳐다봤지만 저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어요. 3개월 후 저는 다시 시상식 무대에 서 있었어요. 이번에는 용기 있는 시민상을 받는 자리였어요. 사기 사건을 고발하고 진실을 밝혀낸 공로를 인정받은 거였죠. 이 상을 혼자 받기가 부끄럽습니다. 마이크 앞에서 저는 진심으로 말했어요. 진짜 상을 받아야 할 사람은 저를 도와준 제 제자입니다. 그 아이가 없었다면 저는 지금도 어둠 속에서 헤매고 있을 거예요. 객석에 앉아있던 하늘이가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저었어요. 세상에는 악한 사람도 있지만 더 많은 선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가장 어두운 순간에 가장 밝은 빛이 찾아오기도 해요.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두렵지 않았어요. 당당했어요. 제가 배운 가장 큰 교훈은 이것입니다. 악에 굴복하지 말고 진실을 위해 싸우라는 것이에요. 새로운 문학회. 시상식이 끝나고 저희는 새로운 계획을 세웠어요. 선생님, 저희가 새로운 문학회를 만드는 게 어떨까요? 새로운 문학회? 네, 이번 일을 계기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있어요. 더 큰 문학회를 만들어서 진짜 의미 있는 일들을 해보자고요. 하늘이의 제안이 마음에 들었어요. 그런데 내가 회장을 맡을 수 있을까? 물론이에요. 선생님만큼 적임자가 없어요. 그렇게 해서 새빛 문학회가 탄생했어요. 기존 문학회 사람들과
새로운 회원들이 합쳐져서 10명 규모의 큰 모임이 되었죠. 하늘과의 새로운 관계. 하늘아, 정말 고마워. 너 없었으면 어떻게 됐을지. 선생님,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당연한 일했을 뿐이에요. 당연한 일이 아니야. 위험할 수도 있었는데. 선생님이 저한테 가르쳐 주신 게 뭔지 아세요? 뭔데? 옳은 일을 위해서는 용기를 내야 한다는 거예요. 고등학교 때 선생님이 항상 하시던 말이잖아요. 그 말이 기억났어요. 제가 학생들에게 늘 강조했던 말이었죠. 그 가르침이 아직 살아있구나. 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살아있을 거예요. 하늘이는 이제 제 조력자가 아니라 동반자가 되어 있었어요. 나이 차이는 있지만 서로를 존중하고 신뢰하는 진정한 친구가 된 거죠. 그날 밤 저는 새로운 수필을 쓰기 시작했어요. 제목은 남편에게 바치는 두 번째 편지였어요. 여보, 이제야 진실을 알겠어요. 당신은 끝까지 올바른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 올바름이 저를 구해줬어요. 키보드를 두드리면서 눈물이 났어요. 하지만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감사의 눈물이었어요. 당신이 남긴 가장 큰 유산은 돈이 아니라 신념이었어요. 그 신념이 저를 바른 길로 이끌어줬어요. 그리고 마지막 문장을 썼어요. 사랑해요, 여보. 그리고 자랑스러워요. 당신의 아내라는 것이. 도영의 사건이 있은 지 6개월이 지났어요. 제 삶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새빛 문학회는 지역에서 가장 활발한 문화단체가 되었어요. 매주 문학 강연을 열고 청소년들을 위한 글쓰기 교실도 운영하고 있어요. 선생님, 오늘 신청자가 10명이나 더 늘었어요. 하늘이가 기쁘게 보고했어요. 하늘이는 이제 문학회의 사무국장을 맡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늘어나면 곧 100명을 넘을 것 같아요. 그러게. 고민이 생기네. 좋은 고민이죠. 우리는 둘 다 웃었어요. 정말 행복한 고민이었어요. 어느 날 조카 미진이 찾아왔어요. 도영이 감옥에 간 후 처음이었어요. 이모. 미진이는 울음을 터뜨렸어요.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미진아, 내가 뭘 잘못했다고 그래. 남편이 그런 짓을 한 줄 몰랐어요. 정말 몰랐어요. 미진이도 피해자였어요. 남편의 범죄를 전혀 모르고 있었거든요. 괜찮아. 내 잘못이 아니야. 이모, 용서해 주세요. 용서할 것도 없어. 우리 계속 가족이야. 미진이를 안아주니까 더 큰 소리로 울었어요. 그 아이도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앞으로 어떻게 할 거야? 아이들이랑 친정으로 돌아가려고 해요. 다시 시작하려고요. 잘 생각했어. 뭐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연락해. 고마워요, 이모. 가족이란 이런 거구나 싶었어요. 잘못을 저질렀을 때 등을 돌리는 게 아니라 다시 일으켜 세워주는 것. 1년 후 저는 또 다른 상을 받게 되었어요. 올해의 시민 영웅상이었어요. 사기 사건 고발뿐만 아니라 문학회 활동으로 지역사회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은 거였어요. 윤정희 선생님은 60세에 새로운 인생을 시작한 대표적인 성공 사례입니다. 시장님이 축사에서 말씀해 주셨어요. 개인적인 위기를 지혜롭게 극복하고 오히려 그것을 사회에 기여하는 동력으로 바꾸셨습니다. 상을 받으며 저는 생각했어요. 정말 위기가 기회가 될 수 있구나.
이 상을 받으며 다시 한번 다짐합니다. 어려움에 처한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겠다고요. 그 즈음 뜻밖의 손님들이 찾아왔어요. 예전에 제가 가르쳤던 제자들이었어요. 선생님, 어머, 너희들이 어떻게? 선생님 소식을 듣고 다들 모인 거예요. 5명의 제자들이 찾아왔어요. 모두 30대가 되어서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살고 있었어요. 선생님, 정말 자랑스러워요. 뉴스에서 봤는데 정말 멋있었어요. 저희가 배운 게 이런 거구나 싶었어요. 아이들의 칭찬이 부끄럽기도 하고 뿌듯하기도 했어요. 선생님이 항상 말씀하셨잖아요. 어려울 때일수록 옳은 일을 해야 한다고. 그 가르침을 몸소 실천하셨네요. 정말 뭉클했어요. 제가 심은 씨앗들이 이렇게 자라고 있었구나. 선생님, 제가 제안하고 싶은 게 있어요. 하늘이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뭔데? 책을 써보시는 건 어때요? 책? 네, 이번에 겪으신 일들을 책으로 쓰시는 거예요. 분명히 많은 분들에게 용기를 줄 수 있을 거예요. 생각해보니 좋은 아이디어였어요. 제목도 정했어요. 배신 너머의 의미는 어때요? 오, 좋은데? 선생님의 경험이 정말 소중한 이야기라고 생각해요. 혼자만 간직하기에는 아까워요. 하늘이의 말에 마음이 움직였어요. 그럼 네가 도와줄래? 물론이죠. 제가 편집도 도와드릴게요. 새로운 도전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어요. 2년 후 제가 쓴 책 배신 너머의 의미가 출간되었어요. 예상외로 큰 반향을 일으켰어요. 선생님, 벌써 3세를 찍었어요. 출판사에서 기쁜 소식을 전해왔어요. 그리고 강연 요청도 계속 들어오고 있어요. 전국 각지에서 강연 요청이 왔어요. 주로 여성 단체나 시민 단체에서였어요. 60세에 시작한 새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강연을 다니게 되었어요. 여러분,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중요한 것은 용기입니다. 강연장에서 저는 항상 이렇게 시작했어요. 저는 60세에 처음으로 진짜 용감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새빛 문학회는 이제 지역을 대표하는 문화단체가 되었어요. 회원 수만 150명이 넘었고 산하에 청소년 문학동 아리까지 생겼어요. 선생님, 이번에 전국 문학회 연합에서 초청 강연을 요청했어요. 전국 연합에서? 네, 선생님의 경험을 다른 문학회 사람들과 나누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꿈 같은 일이었어요. 몇 년 전만 해도 작은 지역 문학회의 신입 회원이었는데 이제는 전국적으로 알려진 문학인이 되었어요. 하늘아, 이 모든 게 너 덕분이야. 아니에요, 선생님 덕분이에요. 저는 그냥 옆에서 도왔을 뿐이에요. 그 도움이 얼마나 큰지 몰라. 도영 사건이 있은 지 5년이 지났어요. 이제 저는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된 것 같았어요. 매주 강연을 다니고 문학회 활동을 하고 글을 쓰는 바쁜 일상이 되었어요. 하지만 정말 충실하고 의미 있는 삶이었어요. 선생님, 오늘 편지가 또 왔어요. 하늘이가 독자들의 편지를 가져왔어요. 제 책을 읽고 용기를 얻었다는 편지들이었어요. 60세에 이혼하고 절망했는데 선생님 이야기를 읽고 다시 용기를 냈어요. 사기를 당했을 때 경찰 신고하기가 무서웠는데 선생님처럼 용감하게 신고했어요. 이런 편지들을 받을 때마다 보람을 느꼈어요.
그날 밤 저는 남편의 사진 앞에 앉아서 속삭였어요. 여보, 이제 정말 괜찮아요. 당신이 걱정했던 것들 모두 해결됐어요. 사진 속 남편이 미소 짓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당신이 가르쳐 준 것들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하고 있어요. 정직하게, 용감하게 사는 법을요. 바람이 창문을 스치고 지나갔어요. 남편의 대답 같았어요. 사랑해요, 여보. 그리고 고마워요. 당신 덕분에 진짜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있어요. 10년이 지난 지금 70세가 된 저는 깨달았어요. 인생에서 가장 큰 시련이 때로는 가장 큰 축복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도영의 배신이 없었다면 저는 평범한 은퇴 교사로 남았을 거예요. 하지만 그 시련을 통해 저는 진짜 용감한 사람이 되었고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었어요. 선생님, 오늘 신문에 났어요. 하늘이가 신문을 보여줬어요. 70세 현역 사회운동가 윤정희 씨라는 제목의 기사였어요. 10년 전 사기 사건 고발을 계기로 시민운동가가 된 윤정희 씨는 현재도 왕성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기사를 읽으며 감회가 새로웠어요. 선생님, 자랑스러워요. 나도야. 이 모든 게 우리가 함께 읽어낸 거잖아. 지금 저는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오늘은 어떤 선한 일을 할 수 있을까? 그리고 매일 밤에는 감사 인사를 올립니다. 오늘도 의미 있는 하루를 보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60세에 시작된 제 두 번째 인생은 첫 번째 인생보다 훨씬 더 충실하고 의미 있었어요. 가장 어두웠던 순간에 찾아온 가장 밝은 빛, 그것은 바로 용기였어요. 악에 맞서는 용기, 진실을 말하는 용기, 새로운 일에 도전하는 용기. 그리고 무엇보다 다른 사람을 믿고 의지하는 용기였어요. 하늘이 같은 선한 사람들이 세상에는 더 많다는 것, 그것이 제가 배운 가장 큰 교훈이었어요. 지금도 어딘가에서 어려움에 처한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분들에게 제가 전하고 싶은 말은 이것입니다.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반드시 도와줄 사람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시련을 이겨내면 지금보다 훨씬 더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을 거예요. 배신 너머에는 더 큰 사랑이 있고 절망 너머에는 더 큰 희망이 있어요. 제가 그것을 증명했으니까요. 그리고 지금도 매일매일 그것을 증명해가고 있어요. 하늘이와 함께, 문학회 사람들과 함께, 그리고 하늘에 계신 남편과 함께. 여러분, 윤정희 선생님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지금도 어딘가에서 계속되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어려움이 찾아와도 어떤 배신을 당해도 절망하지 마세요. 그 너머에는 분명히 더 큰 의미가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요. 용기를 내세요. 그리고 주변의 선한 사람들을 믿으세요. 여러분도 분명히 윤정희 선생님처럼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을 거예요. 고맙습니다.